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방 안에는 수천 개의 곰팡이 포자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포자들을 들이마시고 있죠. 음식물, 벽,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 위에도 내려앉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곰팡이가 어디에나 존재할 뿐입니다. 곰팡이는 멸균된 수술실이나 우주정거장을 포함해 지구상의 모든 실내 공기 중에 존재합니다. 심지어 파괴된 체르노빌 원자로 내부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위험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일부 곰팡이는 우리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곰팡이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 행성에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곰팡이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빵에 핀 녹색 반전, 욕실 구석의 검은 얼룩, 뭔가 역겹고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곰팡이는 그냥 얼룩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 중 하나인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곰팡이는 균류에 속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아니죠. 균류는 효소를 몸 밖으로 분비해 주변의 것들을 분해하고 그 결과물들을 영양분으로 섭취합니다. 곰팡이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리지 않고 밖에서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빵에서 보는 것은 균사체입니다. 아주 가느다란 실들이 얽혀 있는 것인데 반점이 눈에 보일 때쯤이면 이미 빵 전체를 관통한 상태입니다. 단지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이죠. 저도 오랫동안 곰팡이가 핀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나머지를 먹곤 했습니다. 나중에야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이미 균사체가 곳곳에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곰팡이는 포자로 번식합니다. 수십억 개의 포자를 공기 중으로 내뿜죠. 포자는 가벼워서 공중에 몇 시간이고 떠다니다가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 온갖 곳에 내려앉습니다. 습하고 따뜻한 표면에 닿으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보이지 않던 포자가 맨눈으로도 잘 보이는 반점으로 변합니다. 곰팡이의 종류는 수만 가지에 이릅니다. 흙, 물, 벽, 폐 속, 심지어 항공기 연료인 등유 속에서도 삽니다.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소금 호수에서 발견된 종류도 있습니다. 곰팡이는 거기서 멀쩡히 자라고 있었죠. 하나의 유기체 군으로서 균류는 10억 년보다 더 이전에 나타났습니다. 곰팡이는 모든 대멸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공룡은 사라졌지만 곰팡이는 남아서 죽은 공룡의 사체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자연에서 곰팡이의 주된 역할은 분해입니다. 쓰러진 나무, 죽은 동물, 떨어진 낙엽,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곰팡이가 유기물을 분해하여 흙으로 되돌려 보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곰팡이가 없다면 숲은 그저 죽은 물질들로 뒤덮여 버릴 겁니다. 하지만 그건 숲속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유기물이 풍부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에도 생기는 걸까요? 이건 따로 이야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집 안에도 유기물은 가득하고 곰팡이는 본질적으로 숲에서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의 유기물은 여러분의 벽, 석고보드, 목재 구조물, 벽지, 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사는 동안 곰팡이는 집을 안에서부터 먹어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곰팡이는 습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뒤에서 새는 파이프, 환기가 잘 안 되는 욕실, 냉장고 뒤쪽 구석, 겨울철 창문에 맺히는 결로 같은 곳 말이죠. 곰팡이는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계속 축축하기만 하면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잡습니다. 집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불쾌한 곰팡이는 바로 검은 곰팡이입니다. 학명은 스타키보트리스라고 합니다. 이 곰팡이는 석고보드, 목재 등 셀룰로스가 포함된 모든 표면에서 자랍니다. 축축한 지하실 냄새가 나는 검고 기름진 얼룩처럼 보입니다. 만약 방구석에 이런 얼룩이 생겼다면
벽뒤가 축축하거나 온도 차이로 인해 그 구석에 습기가 모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은 곰팡이는 포자와 함께 공기 중으로 퍼지는 독성 물질인 마이코톡신을 방출합니다. 장기간 접촉하면 두통, 만성 기침, 호흡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천식 발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곰팡이를 락스로 죽이고 얼룩을 페인트로 덮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곰팡이도 살아있는 곰팡이와 마찬가지로 독소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코톡신은 비단 축축한 구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1960년 영국의 한 농장에서 몇 달 만에 10만 마리의 칠면조가 죽었습니다. 농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새들은 그저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이 병은 X병이라 불렸고 오랫동안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밝혀졌는데 죽은 새들은 모두 아스페르길루스 곰팡이에 오염된 땅콩가루 사료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 곰팡이는 과학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천연 발암물질 중 하나인 아플라톡신을 생성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열 처리로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독소는 간을 손상시키며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땅콩, 옥수수, 곡물을 판매하기 전에 아플라톡신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관리가 없는 국가에서는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수십 배 더 높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가장 먼저 부엌 찬장에 있는 땅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곰팡이가 단순히 빵이나 욕실 구석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갑자기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음식에 핀 곰팡이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딸기나 무른 치즈에 곰팡이가 보일 때 독소는 이미 그 안에 수분을 통해 제품 전체로 퍼진 상태입니다. 단단한 치즈나 당근 같은 단단한 식품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식품에서는 곰팡이 균사가 더 천천히 퍼지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잘라내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빵, 베리류, 무른 과일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생존력의 규모가 실로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곰팡이는 항공기 엔진의 등유, 바로 그 연료 안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처음에 이것이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곰팡이는 탄화수소를 영양분으로 삼아 자라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트 연료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극, 영하 20도의 환경에 있는 바위에서 살아있는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얼어붙거나 보존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고 활동적인 상태였습니다. 그 곰팡이는 아주 약간의 습기라도 있는 미세한 암석 틈새, 바로 그 돌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사례는 체르노빌입니다. 1986년 4호 원자로 폭발 사고로 지구상에서 가장 방사능 오염이 심한 곳 중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 후 원자로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 로봇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로봇들은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곰팡이는 원자로 벽에 직접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사실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곰팡이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방사능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곰팡이는 방사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이용하듯 이 곰팡이는 방사선을 성장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방사선 합성이라고 불립니다. 이 발견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환기 시스템, 선창, 장비 내부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무중력, 강한 방사선, 극심한 온도 변화 속에서도 곰팡이는 자랐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주기적으로 그것을 제거했지만 곰팡이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극한 미생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해서는 안 될 곳에 사는 유기체를 말합니다. 곰팡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극한 미생물 중 하나입니다. 단지 우리가 원자로가 아닌 빵에서 곰팡이를 보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곰팡이의 생존력은 아직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그것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곰팡이를 사용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실험실이 아닌 바로 식탁에서 말입니다. 곰팡이 치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록폴, 고르곤졸라, 브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푸른 혈관 모양과 겉에 하얀 껍질이 살아있는 곰팡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먹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입니다. 곰팡이는 맛과 질감을 바꾸고 이 치즈들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인 특유의 톡 쏘는 맛과 향을 만들어냅니다. 록포르는 900년 이상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최초의 록포르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 양치기가 동굴에 빵과 치즈를 두고 갔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몇 주 후에 돌아와 보니 치즈는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지만 신선한 것보다 맛이 더 좋았습니다. 그 지역의 동굴들은 지금도 록포르 숙성에 사용됩니다. 같은 동굴, 같은 곰팡이, 같은 기술입니다. 간장도 곰팡이로 만듭니다. 미소 된장도 곰팡이입니다. 사케도 곰팡이입니다. 아시아 요리의 발효식품 대부분은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제라는 곰팡이 덕분에 만들어집니다. 네, 바로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그 아스페르길루스의 친척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특성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친척은 맞습니다.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제는 일본에서 코지라고 불립니다. 수천 년 동안 재배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녹말을 당으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여 일본인들이 우마미라고 부르는 바로 그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현재 서양의 셰프들도 고기를 숙성시키기 위해 코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지로 숙성시킨 소고기는 몇 주가 아닌 며칠 만에 견과류 같은 풍미를 얻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콩 발효식품인 템페 역시 곰팡이를 이용해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곰팡이는 콩을 부분적으로 소화시켜 단단한 덩어리로 뭉치게 하고 동시에 단백질과 비타민 B군 함량을 높입니다. 본질적으로 곰팡이는 원래의 재료보다 더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건 음식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는 의학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부분이 결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아둘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1928년에 페니실린을 발견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플레밍은 휴가를 떠나면서 박테리아가 담긴 페트리 접시를 책상 위에 두고 갔습니다. 그 자신도 나중에 인정했듯이 이건 평범한 근무 태만이었습니다. 몇 주 후에 돌아와 보니 접시에는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플레밍은 이 모든 것을 버리려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곰팡이 얼룩 주변에는 박테리아가 전혀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곰팡이가 자신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곰팡이를 최초에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푸른 곰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물질을 분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충분한 양의 물질을 추출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페니실린 이전에는 폐렴으로 환자 셋 중 하나가 사망했습니다. 배인 상처로 인한 혈액 감염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수술 자체가 아니라 수술 후 감염으로 환자를 잃었습니다. 항생제는 존재하지 않았고 박테리아는 제멋대로 날뛰었습니다.
페니실린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자들을 페니실린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에서의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몇 배나 감소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지 박테리아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지키던 곰팡이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곰팡이는 플레밍이 나타나기 수백만 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에 주목한 첫 번째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페니실린 이후 제약산업은 말 그대로 곰팡이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다른 곰팡이들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마비를 막아주는 약인 스타틴은 곰팡이에서 얻어졌습니다. 장기 이식에 없어서는 안 될 약인 사이클로스포린 역시 곰팡이에서 나왔습니다. 곰팡이는 우리를 먹이고 치료하며 허락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곰팡이는 인간이 아직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의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물질들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2011년 일본 과학자들은 폴리우레탄을 소화할 수 있는 곰팡이 균주를 발견했습니다. 폴리우레탄은 발포 고무, 운동화 밑창, 밀폐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그것을 몇 주 만에 해치웠습니다. 이후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종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산업 단계가 아닌 실험실 수준이지만 인류가 70년 동안 만들어온 문제를 생명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곰팡이는 구연산 생산에도 관여합니다. 거의 모든 탄산음료, 통조림, 사탕의 성분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구연산 말입니다. 예전에는 레몬에서 구연산을 얻었습니다. 1917년 미국 화학자 제임스 커리는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가 특정 조건에서 구연산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구연산은 이 곰팡이를 이용한 발효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상점에서 파는 아무 제품의 성분표를 보십시오. 거의 확실하게 구연산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그 구연산은 곰팡이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곰팡이가 관여한 식품을 먹고 있지만 그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곰팡이는 우리가 바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음식, 약, 산업 분야에서 말이죠. 하지만 곰팡이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를 위협에 빠뜨릴 뻔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따로 할 가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플레밍은 28년에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논문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신도 충분한 양의 순수한 물질을 분리해내지 못했습니다.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페니실린은 그저 잊혀졌습니다. 1939년 옥스퍼드의 두 과학자 하워드 플로리와 에른스트 체인이 우연히 플레밍의 바로 그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죠. 그들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8마리의 쥐에게 치사량의 연쇄 상구균을 감염시켰습니다. 그중 4마리에게 페니실린을 주사했습니다. 그 4마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다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곰팡이는 천천히 자랐고 거기서 추출되는 물질은 극소량이었습니다. 첫 인체 실험은 환자들의 소변에서 채취한 페니실린을 말 그대로 재사용하여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영국은 폭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플로리는 영국에서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리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가서 자금 지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미국인들은 동의했습니다. 배영 제약회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더 생산적인 곰팡이 균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과학자들은 일종의 공개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한 곰팡이 샘플을 보내왔습니다. 샘플은 세계 각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생산적인 균주는 실험실이나 이국적인 장소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멜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의 한 시장에 있던 곰팡이 핀 멜론에서 말입니다. 메리 헌트라는 이름의 연구실 조수는 동네 시장을 돌며 곰팡이 핀 과일들을 사들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곰팡이 메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이 멜론을 가져왔고 조사를 해보니 그 균주는 이전의 어떤 것보다 200배나 더 생산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균주가 페니실린 산업 생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균주는 수정되고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시장에 곰팡이 핀 멜론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은 모든 연합군 부상자들을 치료하기에 충분한 페니실린을 생산했습니다. 플레밍, 플로리, 그리고 체인은 45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구라도 망설임 없이 버렸을 멜론에 핀 곰팡이가 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페니실린은 톤 단위로 생산되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며칠 만에 병원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던 감염병을 일주일 만에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딘가 그 기반에는 일리노이의 한 시장에서 온 곰팡이 쓴 멜론이 있었습니다. 전쟁 후 페니실린은 의학의 논리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으로 박테리아에 거의 확실하게 작용하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외과 수술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수술 때 위가 아니라 수술 3일 후 감염으로 사망하던 수술들이 이제는 회복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면이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적응할 줄 압니다. 이미 40년대에 페니실린의 내성을 가진 균주들이 나타났습니다. 곰팡이는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앞서 박테리아와 싸워왔고 그 시간 동안 박테리아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곰팡이의 편에 서서 이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상대는 우리보다 게임의 규칙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항생제 내성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매년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감염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농업, 의료 분야에서 사소한 기침에도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항생제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곰팡이와 다른 균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은 이미 인간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주요 항생제 계열들은 바로 자연 유기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또 다른 흥미로운 활용법이 등장했습니다. 빵 속을 눈에 띄지 않게 가득 채우는 바로 그 곰팡이실 네트워크인 균사체가 아주 흥미로운 건축 자재임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틀에 넣어 키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가볍고 튼튼하며 불에 잘 타지 않고 땅속에서 완전히 분해됩니다. 이미 스티로폼의 대안으로 포장재와 건축용 패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케아는 일부 제품의 포장재를 스티로폼 대신 균사체로 바꿨습니다. 스티로폼은 땅속에서 500년을 썩지 않습니다. 균사체 포장재는 몇 주 만에 분해됩니다. 토양 속의 곰팡이는 인류가 나타나기 전부터 해오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분해하여 순환계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영양분은 순환계에서 영원히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숲의 모든 나무는 이전에 있던 나무를 언젠가 곰팡이가 분해했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곰팡이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것이 마당의 개나 정원의 나무처럼 우리 주변 살아있는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는 곰팡이가 음식을 상하게 하거나 욕실 구석을 검게 만들 때만 그것을 알아챌 뿐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마저 보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방 안에는 수천 개의 곰팡이 포자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과 같죠? 다만 이제 여러분은 그 포자들 중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바로 그 균주의 후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